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은 정신분석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클라인의 아동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4장 잠재기의 분석 기술 마지막 나머지 부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재기라고만 여기서는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잠복기로 우리가 많이 쓰지요. 5세에서 10세 정도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놀이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분석할까, 그 내용 결론 부분에 대한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 첫 번째 특징은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아이들 놀이에서는 공격성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아이들 그전 시간부터 그전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공격성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을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은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 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질까봐,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격성이 사랑하는 내 엄마를 파괴할 것 같고 내 형제들을 파괴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잃어버릴 것 같은 이 불안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되살리고자 부활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올라왔는데 모든 것을 되살리고 복원시키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겠지요. 자신의 어떤 건설적인 능력, 복구시키는 능력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위축되어져요. 소심하게 위축되어져서 학습과 놀이에서 아이들이 많이 위축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내가 파괴를 했지만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그 능력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면 이 파괴가 무섭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 놀이에서는 파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놀이가 좋으냐면요. 쌓기 놀이 있죠. 쌓기 놀이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쌓으면 아이들 반드시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공격성으로 확 밀어제끼는데, 자, 이 블록이 파괴되었지만, 쌓았던 게 파괴되었지만 어떻게 돼요? 쌓았던 거 이렇게 파괴되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쌓을 수 있죠. 파괴가 복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놀이들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가 새롭게 뭔가를 복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볼링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롱놀이도 너무 좋죠. 차롱놀이 같은 경우 마구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마구 망가뜨려 버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새로운 모양을 창조해낼 수 있죠. 그래서 파괴가 두렵지 않도록, 공격성이 두렵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서는 공격성이 불안하지 않도록, 파괴로가 불안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 창조로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요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지식에 대한 욕망을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성교를 어떻게 하고, 동생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나오고,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생명 탄생에 대한 거, 성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지식과 궁금증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 불편하다고 이것을 억압하게 될 때 아이들은 모든 지식에 대한 열정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막혀버리면은 그 다음에 공부하고 뭔가 탐구하려는 욕망이 올라오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게 학습장애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놀이 속에서 정말로 막 이 궁금하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학부모님들은 정말 지혜로워서 아이 탄생하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옛날 클라인 시대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거 알고 이것이 건강한 지식의 알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이들 놀이는 있잖아요. 성을 표상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클라인 시대 때는 수레였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 때는 뭐겠어요? 자동차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서로 부딪히는 거, 이걸 통해서 성교를 의미하는 걸 표상하고요. 큰 차와 작은 차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큰 차는 당연히 아버지 꼬추고 작은 차는 당연히 지 꼬추지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면서 아버지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이런 성을 조금 표상하고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은 남자 여자 차이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리고 부모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떻게 성교를 하는가 아유 궁금해해요. 나 빼놓고 자기네들 둘이서 방에서 재밌게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 싶어서 아주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성교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환상 같은 것들이 막 몽글몽글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서 에곤의 사례가 나오는데 클라인 선생님이 분석한 에곤이에요. 에곤은 형제들에 대한 증오심도 있었고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제 아이 형제 가졌잖아요. 자기 동생 가졌잖아요. 그걸 죽이고 싶은 거예요. 파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가 풀어내느냐면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막 그린 다음에 동글동글한 거 머리 모양 같은 거 인간을 표상하는 것들을 이 아이가 막 작은 것들을 막 그 종이에서 막 오려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걸 통해서 아이가 공격성을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자, 이런 거, 요때 당시 잠복기 아동들 나이가 딱 보면 동생 볼 때쯤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때 그 치료실에 오는 아이들 보면요.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동생한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공격성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때 아이들 이 증오심을 잘 다루어 줄 수 있는 거, 그거 이 분석하고 놀이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예도 저도 이런 아이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 초반부터 엄마가 동생을 낳을 때까지 한 7, 8개월 동안 이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느냐면 인형을 막 패대기 쳐요. 바닥에다 패대기 치고요. 지가 또 깔고 앉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사각 블럭에다 꽁꽁 묶어두고 지가 그 위에 팍 깔고 앉아요. 동생 못 나오게. 그래서 이 아이가 증오심을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7, 8개월을 계속 그 놀이, 미움과 증오심을 그 인형을 향해서 막 파괴적인 걸 퍼붓는데 우리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동생이 나왔을 때는 이 아이가 동생을 자기의 형제로 혈육으로 잘 받아들이고 동생 누가 뺏어갈까봐 난리 났었거든요. 자, 그 기간 동안에 7, 8개월 동안에 이 아이가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을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표출되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때 아이들한테서 다가오는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그것을 공격성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런 아이들은 만약에 이렇게 뭔가가 이 아이들도 뭔가 잘라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이 아이들도 반드시 복원되어지는 거,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이들 이런 막 그 공격성을 억압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식에 대한 성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욕망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부모가 불편하다고 이거를 억압한다든지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이런 것들을 억압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 되고 소심하고 위축되게 돼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제 한번 억압되어졌기 때문에 바깥 외부로 향해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사라든지 주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심하면 언어장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서는 공격성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알매에 대해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 아이들 그런 궁금증도 있고 공격성도 있는데 치료를 통해서 억압에서 빠져나오면요. 새로운 창조의 형태를 띈 승화가 나타나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무언가 좋은 것들이 이 아이들이 승화되어져 간다는 것들이 놀이 속에서 나타나요.
치료 속에서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전된 모습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동생 때문에 올라오는 증오심과 공격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건강하게 잘 표현되어지면은 이 아이들 좀 더 깊은 성숙으로 성장으로 가는데,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억압만 하게 될 때는 이 아이들 정신신경적으로 많은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언어적 연상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언어가 되기는 되지만 성인처럼 연상이 이렇게 잘 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놀 때 정말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어른이 먼저 가서, 놀이치료사가 먼저 가서 그 아이 놀이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노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이가 노는 걸 주도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같이 트래킹 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는다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내 어지간히 하는 내공이 아니고서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단일한 주제로 아주 그냥 무미검주한 걸로 있잖아요. 이 아이가 변화 없이 몇 개월을 똑같은 놀이를 반복적으로 무미건조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가 그 속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까지는 정신분석적인 놀이치료는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좀 더 틀리죠. 근데 우리 정신분석적 치료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펴보면요. 내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없는 변화 속에서도 아무런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나타나요. 나무 굵기가 틀린다든지, 나무 길이가 틀린다든지, 나무 위치가 틀린다든지 조그만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면서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아이를 따라 들어가면서요. 그 다음에 아이가 놀이하는 방법에, 놀이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야? 이렇게. 내가 정의 내리는 거 아닙니다. 치료사가 이건 이거 같구나, 이건 저거 같구나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묻는 게예요. 궁금하면 그게 뭐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주면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대답해줘요. 자, 아이들이 표상하는 거는 있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표상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은 창의성이 풍부한 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표상할 수가 있어요. 장난감 블럭,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 돌덩이 하나, 그 다음에 비눗방울 하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상하거든요. 정신세계를 표상하거든요. 그냥 우린 단지 그냥 그게 뭐야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면요.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걸로 대답을 해줘요. 거기에서부터 억압된 환상이 하나씩 나오며 아, 그건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건 또 뭐니? 이건 뭐야? 이렇게 자꾸 물으면요.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라포가 미리 사전에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답을 해줘요. 다양하고 풍성한 언어로 있잖아요. 해줘요. 그냥 돌멩이가 어떤 데서는 헤엄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돌멩이가 물에 빠진 돌멩이 하나가 어떤 때는 코끼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코끼리가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여기 밑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해줘요. 그래, 그럼 아빠가 엄마 싸우는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애기가 참 무서웠겠다. 아유, 우리 애기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뭐냐면 아이가 먼저 놀이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놀거나 연상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하면 이게 뭐야? 그게 뭐니? 하고 물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풍부한 연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작은 연상이에요. 그러나 이게 대화가 풍성해지면요. 점점 더 깊고 넓은 연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깊은 무의식 층위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게 다른 놀이치료하고 우리 정신분석적 놀이치료하고 조금 틀린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재기 아동의 무의식적 환상과 접촉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지요. 잠재기 아동의 무의식적 환상, 이 접촉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접촉을 하려면 이 아이들은 어떤 놀이나 연상 속에서 보면 어떤 불안과 죄책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떤
미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가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표현해 주거든요. 그런 걸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그 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죄책감의 문제들을 우리가 접촉해 들어가면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깊은 아이의 무의식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 무의식적 환상, 이 환상이 반드시 이렇게 보면 어떤 표상되어지는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이 상징되어지는 것들로 나타나는데 그걸 잘 해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아주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걸로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환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거, 작은 거 하나, 그걸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그런 무의식적인 환상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분석이 지속될 수 있고 무의식 층위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클라인 선생님의 잠재기 아동의 그 분석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보면, 첫 번째는 공격성 해소해 주고요.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욕망을 해소해 주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언어적 연상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기 아동의 무의식적 환상과 접촉해 들어가서 무의식 층위로 깊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거기에 깃들여 있는 죄책감과 불안의 문제들 해소해 주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될 때 치료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정신분석에서 하고 있는 놀이치료 잠재기 아동의 분석 기술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 잠재기 아동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우리가 배워봤고요. 다음 주는 우리 사춘기 아동은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